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개발이 공공환수제를 비롯한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강조했지만 김부겸 총리는 재정 여력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율이 60%를 넘기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급 높은 투표율이 최종 후보 결정과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소관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기후위기 예산은 전년 대비 2.6%밖에 오르지 않았고 농민재해대책 예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고 공식 출항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메머드급 선대위와 역대급 흥행몰이 속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의 막판 변수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용광로급 선대위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 첫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재명표 개혁 과제들이 언급됐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대개혁,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의 난색을 표하는 언론 인터뷰를 해서 당정 갈등이 표면에 됐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첫 공식 회의,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13명 모두가 참석해 메머드급 규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내실 있는 원팀을 강조하며 이재명표 개혁 과제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가 강조한 첫 번째 과제는 부동산 대개혁,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같은 부동산 제도 개혁안을 처리해달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대개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도 또 부패한 정치 세력들도 이제는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에도 당이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논란을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낮은 비정상적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국가부채 비율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정에 여력이 없다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로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제일 시급한 과제라면서 올해 예산에서는 재난지원금 여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죠.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 총리는 다만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대선 매표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고 이재명표 공약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 여야의 대선 전초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전화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당원 투표율이 60%를 돌파하면서 기록적 투표율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각자 막판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을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거의 안 썼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경선 투표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당원 투표율은 오늘 오후 60%를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 투표가 마감되면 최종 투표율이 7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투표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모레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합니다. 경선 후보들은 각자 자신이 본선에 나설 적임자라며 당심과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경선 판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기적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아마 경선 결과가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30만 명의 신입 당원 이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분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리스크가 가장 적게 꺾을 수 있는 것은 원희룡이고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대선에서 맞붙게 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SNS를 통해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관권 선거 중단과 이재명 대장동 비리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SNS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제한은 매표 행위라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고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저격수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이들 군소정당의 대선 주자들은 단일화 없이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 해소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당과 책임 연정을 시작하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 진보, 국민의힘은 극우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을 일삼고 있다며 거대 양당을 비판하고 당은 작더라도 자격 있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링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심상정으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정권 교체를 위해선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자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내년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제시로 중도층의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권 교체 진정으로 열망하고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후보가 양보한다면 확실히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이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만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자리였다며 단일화 등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김 전 부총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1:1 토론과 대선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시민 평의에 참여를 제안했다고 전하고 대선 완주 의지도 재차 밝혔습니다. 완주를 하지 않을 생각으로 왜 나왔겠습니까? 당선을 목표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겠죠. 단일화 없이 완주 의사를 밝힌 군소정당 후보들의 행보가 내년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지 2달 만인데요. 국회는 기후위기 예산 등 농림축산식품부에 내년도 예산이 현저히 낮다며 질타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농해수위의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첫날, 국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정한 탄소중립 예산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는 NDC 상향안을 발표했는데도 전년 대비 2.6%밖에 증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NDC 계획 목표와 실제 신규 사업 개발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2030년에 2018년 기준으로 40%를 줄일 수 있을까 농업 부분이. 그러면서 심각한 기후위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재해대책 예산 증액도 당부했습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들의 기후위기 피해에 공감하며 예산 증액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재해대책비 예산이 앞으로 좀 많이 증액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마늘이나 여러 가지 이번에 고성도 그렇습니다만. 또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데도 농식품부의 저출생 대책이 미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이 소멸지구로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저출산 극복 이런 것을 대책을 세우려면 농림부에서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이론도 안 세운 것이 있어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정책 자금이 구 현대상선인 HMM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사 출범 이후 정책 자금의 55%가량을 전부 HMM에 지원했다며 나머지 중소선사와는 평균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중소선사 지원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진 해운 파산 이후에 HM을 갖다가 이 조기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중소, 중견, 연안선사에 대한 이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담팀을 지난 3월에 꾸렸습니다. 이 밖에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8%로 역대 최저 수준인 만큼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어민 복권 발행 특별법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토건 비리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공공개발 이익 환수 법안이 준비돼 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수 언론과 야당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추가로 환수하지 못했냐고 공격했던 만큼 이 법안에 찬성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가 여가부에 대한 자체 조사에 이어 대선 공약 발굴 지시 의혹을 받는 박진규 산자부 1차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모두 민주당 의원인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까지 민주당 일색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장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선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혐오와 차별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을 미루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어제까지는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이제 종료가 됐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안 한 그런 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김 기자가 보시기에는 현재 판세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후보는 4명인데요. 이제 책임당원 투표가 들어가기 시작 전까지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사실상 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2강 체제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동안 여론조사 추이를 쭉 계속 나왔지만 당심에서는 윤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고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양 두 후보가 이제 박빙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그 당원 투표를 보니까 60%가 넘은 아주 그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네요. 네, 오늘 이제까지 마친 투표율이 60%, 61%를 넘었거든요. 역대급 투표율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2007년 그 대선 경선에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붙었을 때였거든요. 당시 투표율이 70.8%, 70%가 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고의 투표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가까운 선거를 보면요. 지난 6월 당대표 선거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당시에 모바일 당원 투표율이 36.1%, ARS까지 한 투표율도 한 45.3%로 당시에도 이제 역대급 투표율이다, 높은 투표율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 투표율을 당원 투표를 보면 오늘과 내일 ARS 투표까지 합산을 하면 이번 경선의 당원 투표율이 70% 전후가 되지 않을까. 네. 그야말로 역대급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가 이제 45%가 넘었는데 그것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현재까지만 벌써 60%를 넘은 거죠. 네. 이렇게 그 투표율이 높은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선거는 모른다, 역대 흔행이다라는 거를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이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었다는 게 가장 큰 그 요인으로 보고요. 네.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이 당원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초반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독주 체제를 형성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1차, 2차 경선을 거치면서 홍 후보가 여론조사, 일반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서 막판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이제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도 함께 올라가면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선거 공식대로 지금 흥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 투표율도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높은 투표율이 이제 후보마다 각자 이제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세 분석을 하고 있는데 홍 후보, 윤 후보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윤 후보 측의 입장에 보면 이제 태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고, 네. 또 홍 후보 측은 새바람이 불고 있어서 민심에서 당심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각 그 후보 측의 주장인데 네. 윤석열 후보 측은 윤 후보 지지세가 강한 이제 장년과 노년층 당원들이 대거 투표를 했고, 또 홍준표 후보 측은 홍 후보 지지 성향의 20, 30대 당원들이 결집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네. 둘 다 맞는 주장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첫날 투표를 보면 43.8%였거든요. 둘째 날은 뭐 11%. 그래서 어제까지 보면 54%의 투표율을 보였고, 오늘 보면 오늘까지는 61%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첫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 저는 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조직이 동원됐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력에서 앞선 윤석열 후보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거인단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책임당원 선거인단이 한 56만 9천 명 정도가 되는데 2차 예비 경선 당시에는 37만 9천 명 정도 됐거든요. 38만 네, 정도. 네. 근데 이때보다 2차 예비 경선보다 19만 명이 지금 늘었습니다. 네. 제 언론 보도를 보면 20, 30대가 많이 증가해서 홍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 당원 중과 수를 이제 보니까 네. 20, 30대보다 60대 이상이 거의 뭐 10,000명 이상 당원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20, 30대는 한 4만 8천 명, 그다음에 60대 이상에서는 한 6만 4천 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그 계층을 보니까 40, 50대예요. 이 40, 50대가 약 8만 명이 늘었는데 이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선거인단에서 약 43%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러고 보면 이번 경선 이 40, 50대 향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당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아마 판결이 되지 않을까,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의 연령층이군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윤 후보, 20, 30대는 홍 후보에게 유리하니까 이제 40, 50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연령별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이유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먼저 윤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을 보면 60대 이상에서 이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의 할 소리를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후보다. 또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이제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다면 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윤 후보의 색채가 이제 보수층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60대 이상 연령대 분들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젊은 층들이 홍 후보가 뭐 5선을 하고 뭐 당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온 시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20, 30대는 홍카콜라 유튜브가 더 이제 친숙하게 다가올 텐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홍 후보 같은 경우는 할 소리는 하고 잘못한 건 시인을 하고 또 뭐 이런 시원시원한 모습들이 아마 젊은 층들이 각인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아무래도 이 젊은 층들은 이제 토론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토론을 봐왔고 또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붙었을 때 윤석열이냐 홍준표냐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젊은 층들의 생각은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건 제 개인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TV 토론에 나설 맞수로는 홍 후보가 더
적합하다 그런 네. 판단이 젊은 세대한테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남아있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나을지 아니면 윤 후보 등판을 기다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동안의 이제 상황들을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이 가져온 프레임은 이재명 대 윤석열이었습니다. 네. 이 전략적으로 이 프레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장동 의혹은 이제 고발사주 의혹으로 맞받아쳤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를 많이 펼쳤는데 상대적으로 홍 후보에 대한 공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 민주당의 당심이 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40%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문 대통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과 이제 다른 목소리를 많이 내왔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그래야 이제 정권 재창출, 문재인 정부를 계승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는 뭐 아시다시피 도덕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나서면 승산이 있다. 윤 후보도 이제 고발사주 의혹이라든지 처가 의혹 등의 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는 걸로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앞으로 남은 경선도 좀 알려주실까요? 내일까지 이제 모바일 투표를 안 한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네. 역시 여론조사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레입니다. 이제 5일 금요일인데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를 이날 발표를 해서 대선 후보를 이날 발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김동길 기자가 이번 주에 이제 출연을 했을 경우에 네. 이제 모레 이제 있을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상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서 네. 네. 행간에 들어 있었습니까? 네, 충분히 들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슈 분석은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상황을 중심으로 오늘 이슈 분석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코인 표심 잡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보고 20%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생각은 없고 세금만 떼간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민주당 성급한 과세 추진은 조세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2030 세대가 주축이 되는 코인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정책 토론을 열어 가상자산 개념이 명확해지고 시장이 정비된 후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가상자산 관련된 법이 아직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속에서 과세 칼을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해서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지 저는 정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이 문제는 반드시 기재부와 금융위를 잘 설득시켜서 1년 이상 과세를 유예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가상자산 과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20대와 40대가 크게 다르다며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무리한 과세보단 실제적으로 이용 실체를 세밀하게 파악한 후에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난색을 보이면서 당초 계획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국회 질의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는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과세 강행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코인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지금 시행까지 2달 남은 가상자산 과세 과연 유예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부터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자격 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이 결국 현실화된 것입니다. 우리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앞으로는 기초적인 자료 해석 능력,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독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험 봐서 1등한 사람 공천 주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정당이어야 하고 실력 있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우리 당이 공천하는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하겠습니다.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도입으로 내년 지방선거부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시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득표수에 비례한 가산점을 받게 됐는데요. 단 자격 시험은 지방선거 공천에 한정, 총선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 시험은 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원, 당규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경제, 외교, 국방 등 시사현안 문제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당초 이준석 대표는 시험에서 불합격을 하면 공천을 주지 않는 합격제를 구상했지만 당내 반발로 한 발 물러서서 시험 성적 우수자에게 가점을 주는 가점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시험에 앞서서 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자격 시험에 관한 강의 영상도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강사로 이준석 대표가 나선다고 하고요. 이어서 소속 의원들도 강연자로 나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도입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물갈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정치인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시행될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후보자 역량을 검증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입니다. 토론으로 맞짱 뜰 두 분이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 메모드급으로 이제 불리는 선대위가 오늘 공식적으로 첫 회의를 가졌는데 이재명 후보의 첫 메시지는 부동산 대개혁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개발 이익 환수 입법에 이제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또 대장동 의혹을 이제 정면 돌파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행보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최민희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사봉을 잡았다는 거 저게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혁명입니다. 국회 영선이 민주당 후보가 됐다는 것도 네. 혁명이지만 그 경험이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2번, 그다음에 경기도 도지사 1번 이런 경험의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혁신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그런 혁신적인 방향으로 선택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늘 뻔한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대장동은 그 검찰이 수사해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 묻는 건 수사를 통해서 해나가야 되고 정치권이 할 일은 핵심이 그 수조 원대의 개발 이익이 어디로 귀속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개발 이익의 대부분을 공익적으로 환수하자.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장동의 후속 대책은 개발 이익
대부분 환수제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그 대장동 방지법 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의 뭐 이거는 과제가 아닐까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국회에서 그런 입법이 되면 이제 화천대유 개인이 민간 사업자가 천문학적 액수의 이익을 독식하는 이런 구조는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 부동산 개혁 의제는 이건 뭐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최근의 행보는 개혁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개발이익 환수 입법에는 국민의힘도 동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제 그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원론적인 입장이야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법의 내용은 또 나중에 또 봐야 될 텐데 우선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사건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오늘 또 내일 계속 앞으로 며칠간 저는 이 수사가 이제 이렇게 그 막판으로 이렇게 막바지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아직까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몸통이라고 의심이 되는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 그리고 또 그 어떤 설계자라고 본인이 얘기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유동규나 이런 분들이 배임 자체로 문제가 안 돼 버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뭔가 책임 물을 수 있는 형사적 책임 물을 수 있는 이 고리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석연치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걸 내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장동 건은 또 건이고 그건 계속 우리가 또 공세도 펴면서 문제를 삼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요 대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내용을 한번 보자 이제 이런 생각 갖고 있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만 저는 이제 대장동 건도 그렇지만 우선 이렇게 보면 이 원주민들 토지를 굉장히 싼 값에 공공수용을 당하면서 강제 수용 당하면서 굉장히 헐값에 강제 처분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개발 이익을 얻다 보니까 나중에 분양할 땐 또 비싸게 분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익을 환수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저는 그 전에 이런 어떤 그 개발, 대규모 개발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이제 수용을 할 때 원주민들 너무 후려치는 문제, 그리고 분양을 이렇게 싸게 이걸 했으면서 싸게 매입을 했으면서 분양은 또 비싸게 하는 문제. 그래서 공공분양은 좀 원가 우리가 원가로 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은 그러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몇 개 발의된 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제 수용 문제 있잖아요. 이 강제 수용은 사실은 공공개발 형식일 때 강제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흔히 이게 정치 공세로 후려치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후려치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고 감정평가사도 뭐 시에서 한 명을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자 측, 주민 대표 뭐 이렇게 해서 3명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문제를 시세로 한다든지 이런 고려를 좀 이번에 그렇죠. 국회에서 네, 하면 그런 될 게 것 필요하다는 같죠. 거예요. 공시지가 왜냐하면 그린벨트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경기도 이런 데는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인근 지역보다 굉장히 낮아버리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과연 실거래가로 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논의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분양가 문제는 이게 민간주택에 관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사실 국민의힘 정권에서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천대유가 연관된 이 건은 이게 반관반민이다 보니 분양가는 자율적으로 책정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국민의힘 의원께서 이런 개발에 있어서도 분양가를 상한제를 둘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주택은 복잡한데 이번 입법 발의된 내용을 국회에서 잘 논의하다 보면 이현주 위원장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입법 취지에다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가면 될 것 잘 같고 논의가 뭐 될 것 같습니다. 됐으면, 그다음에 됐으면 또 좋겠고. 하나는 팩트를 하나 바로 잡자면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651억 배임 혐의를 기소에 포함시켰습니다. 배임 혐의를. 네, 예,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이재명 예. 후보와 관련은 이제
부동산 관련 토론은 여기서 네. 오늘 질문이 이제 7개인데 이제 하나 맞췄습니다. 이건 뭐 발길이 또 깊이 멉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공공분양은 저는 원가로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LH나 이런 데서 자꾸 임대를 여기다가 그 원가를 떠넘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전 분리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럼 분양원가 공개부터 또 해야 돼. 이게 이 맞습니다. 논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개를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 이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정권이 계속 해오긴 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는 사실은 보편적 재난지원금보다는 좀 더 자영업자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한정된 재원을 이런 입장 갖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어쨌든 임기 중에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그 방향이니만큼 그것을 뭐 결사반대를 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선거 앞두고 또 이 얘기를 왜 대선 후보가 하고 그리고 또 그 후보가 얘기한 다음에 주어지면 이것이 묘한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얘기는 당선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홍준표 후보께서요. 코로나19 극복 관련하여 100조 긴급 예산 편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공약이 좀 더 확대된 보편적인 공약이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조금 그 지원 구체적인 지원은 좀 다르죠.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어차피 그 100조 중에 편성하다 보면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대권을 잡으시면 거기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부분 집합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100조 공약과 그렇게 크게 막 보편적 지원에서는 이제 공약수들이 있다는 그래서 충돌을 할 것 같지 않아요. 다만 그 부분 대선 전에 지급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선 이후에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가 수렴되면 그렇게 갈등적이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공약을 야당 후보가 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여당은 반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 그 긴급 예산 편성하는 거 그거가 비슷한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죠. 100조가 진영금을 포함해서 또 그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후보가 이제 선거 전에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만약 선거 전에 지급이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시정을 요구해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합니다. 이 그 여당 상황 받고 이번엔 그 야당 상황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모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투표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고공 투표율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율만 현재까지 60%가 넘었고 오늘부터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런 그 높은 투표율의 신기록 행진 우리 그 이 의원님께서는 물론 캠프마다 저마다 이제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감안하고 들으셔야 될 텐데 다만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100%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유선이 들어가냐 또는 ARS냐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선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 했던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난주에 4군데에서 했었는데 이 4군데가 공이 홍준표 후보가 8에서 10% 정도 이기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경선 여론조사에서 뭐가 빠지냐면 무효표와 무응답표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이니까 이거 이제 무효표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게 되면 10에서 한 13% 정도로 홍준표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예측하는데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봐서 어쨌거나 여론조사에서는 10% 정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원이 문제인데 당원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이전에 있었던 기존 당원과 그 이후에 어떤 바람이 일어난 다음에 그 젊은 세대, MZ 세대의 바람이 일어난 다음에 신규 당원들이 대거
가입을 했는데 네. 이 신규 당원의 총 그 당원 가입 숫자가 한 30만 명을 조금 못 됩니다.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2차 경선 이후에 3차 경선 사이에 추가되는 당원이 1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신규 당원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과거에는 여성, 남성의 비율이 5대 5였는데 이 신규 당원 들어온 다음에 해보니까 6대 4더라. 그래서 4대 6이더라. 그래서 남성이 6입니다. 그리고 2040의 그 성비를 보면 남성이 80% 정도 됩니다. 이건 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이게 왜 일어나냐? 이것은 이제 홍준표 후보의 주된 지지층이 2040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적극적 투표층들이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자발적 지지층들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어떤 바람이 일어난 현상이라고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대충 한 총 당원 투표수에서 55%를 넘어서면 해볼 만하고 그다음에 60%에서 65% 정도가 되면 저희가 확실히 이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섰잖아요, 당원에.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저희가 확신하는 고무돼 입장인가요? 있죠. 네. 이 정도면 당원에서도 우리 지지층 결집해서 상당히 신규 당원층이 많이 들어갔다고 저희가 추정이 되고 물론 이건 뭐 까봐야 압니다만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 지지율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맞추지 않습니까? 숫자를.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당원의 숫자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연령대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다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투표한 층이 어딘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고는 이것은 추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확신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후보가 저희가 걸로? 저희가 한 5에서 5에서 10% 정도로 10%. 네, 그 사이로 이길 것 그 사이로 같습니다. 이길 거라고 이제 확신하신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야 뭐 이게 우리 그 민주당 쪽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근데 이게 당원 쪽은 57만 명 게임인 거잖아요. 네. 57만 명이고 이 투표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적극적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높다는 건 어느 경우든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게 무슨 의미든. 그리고 결과는 초반에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냥 완사이드하게 이길 거라는 분위기였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홍준표 후보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과연 골수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변심하게 할 정도로 마음을 바꾸게 할 정도냐 아니면 마지막에 27만 명 정도라 그래요. 이준석 대표 이후에 들어온 당원들이 그중에 마지막에 19만 명 집중적으로 들어온 분들 그중에서도 10만 명 정도가 지금 203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가 어디로 갈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후보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려운 후보죠. 어느 둘 중에 어느 후보가 선출이 돼도 다 두렵고 박빙의 민주당 승부가 될 것이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준표, 윤석열 후보 간의 막판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현주 의원께서는 관련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불법 선거 의혹 주장을 하셨는데 윤 캠프 측에서는 일단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거기서 보면 그 뭐 무슨 텔레마케터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당입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원분이 왜 당에서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호소하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따지니까 국민의힘 당의 성북지부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성북지부는 그래도 되냐. 이러니까 나중에 한참 추궁을 당한 다음에 그게 아니고 죄송한데 윤석열 캠프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당원이나 당원 그 당협이 특정 후보 지지 운동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아니 근데 왜 당을 사칭하냐 이거죠. 왜 공당을 사칭하면서 그렇게 마치 그러니까 잘 모르는 당원들 같으면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은 정체는 또 뭐냐. 뭐 당원 같으면 내가 당원 누군데 위원장 누군데 이러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얘기할 텐데 들어보면 굉장히 텔레마케터 같거든요. 그럼 이건 자원봉사자냐 아니면 알바냐 이랬을 때 이거 돈 주는 거는 다 문제되거든요. 그리고 그 당원이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전화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전화번호는 어떻게 유출된 거냐. 이런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 측에서는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불법성이 있다고 보이죠. 불법성. 근데 그 불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지는 또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조직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윤석열 캠프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사실 좀 들킨 거죠. 알겠습니다. 선거 그 막판에 가면 이런저런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를 이제 공개 지지한 기생충 박사로 이제 알려진 서민 교수가 홍준표 후보와 이제 호남을 비하하는 홍어준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오늘 정치권이 시끌시끌했는데 뭐 사과는 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비하에 관대합니다. 특히 호남에 대한 이런 비하가 계속 배풀이 되는 거는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사회적 처벌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서민 교수는 사실 셀럽이잖아요. 셀럽이라면 더더욱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헌법에 어느 법률에 어느 규칙에 호남은 비하해도 되고 일배식 용어로 상대 후보를 비난해도 된다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사과하고 이제 기생충 TV를 닫겠다 그랬잖아요. 서민 TV. 네. 그래서 기생충을 잘 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학교로 돌아가라. 네. 아니 셀럽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 되게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원래 썸네일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윤석열과 함께 뭐 정확하지 않지만 윤석열과 함께 홍어준표를 씹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본 사람들이 나와 있네요 지금. 네. 윤석열을 위해 윤석열과 함께가 아닌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 씹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본인이 그 홍어를 먹으면서 이것을 비난하는 홍준표 후보를 그러나 그 안에는 이 홍어라는 특정 지역 비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습니다. 한 30% 정도 되시거든요. 윤 후보는 한 자릿수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특정 지역을 함께 비하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이분만 지금은 이분이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분이 계속 너무나 보기 흉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렇게 원색적으로 막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마 후보한테 저는 이거 치명적이다. 전두환 발언에 이어서 지금 이게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마 윤 후보는 호남에서 표 얻기 어렵지 않을까. 네. 네. 네, 다음 질문은 최민희 의원님께 짧게 드리겠습니다. 모레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인데요. 솔직히 한번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윤 후보와 홍 후보 중에서 어떤 상대와 붙는 게 조금 더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유리한 후보 없습니다. 아까 둘 다 두렵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럼 조금 더 껄끄러울 것 같은 후보가 있나요? 홍준표 후보가 좀 더 껄끄럽겠죠. 그건 그냥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특히 여당 후보는 상대당 후보와 겨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 그런 냉정한 민심을 얻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혹시 누군가 민주당 쪽에서 뭐 윤나땡, 홍나땡 얘기한다면 그건 바닥 민심을 너무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한 바닥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했는데 할 수 없었고 민주당 후보가 그것을 어떻게 고치겠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지 뭐 누가 되면 편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가 왜 더 두려운지 20초
네, 민주당이 2030 취약하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2030, 특히 30대 지지율이 높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유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2030 세대의 투표율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더 껄끄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맞짱 토론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메머드급 선대위 출범 후 행보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막판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 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